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됐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4대4 기각, 5대3 교착설 등이 나돌기도 했지만 뚜껑을 열자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였습니다. 헌재의 일치된 의견 덕분인지 우리 사회는 우려했던 소요 사태 없이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되는 오늘 오전 11시 22분 그 시각 소식부터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문을 읽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고개를 들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8대0,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한 겁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60일만,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5개 탄핵 사유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적법했고 탄핵 사유에서 형사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국가 위기였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끼쳤다.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을 파면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계엄의 무게는 무거웠다고 봤습니다. 국회에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해도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겁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비상계엄으로 입은 국민의 권리 피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계엄 선포로 국가 긴급권이 남용되는 역사를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책임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해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국가적 손실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법치와 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어긴 정치 지도자에게 관용은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과정에 여러 쟁점들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 전행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결국 이 장면에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일 때 선포가 가능한데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국정마비나 부정선거 의혹도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와 국민을 향한 호소 목적의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무위원에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 서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부수고 끄집어내라,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는 내린 걸로 봤습니다. 군인들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한 건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또 국군 통수 의무 위반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소속 계엄 군인들. 헌법재판소는 계엄군 투입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 시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용이라는 주장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한 것도 정치인 체포를 위한 조치로 봤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군경 투입 등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군인과 시민을 대치하게 만든 책임도 물었습니다.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헌법에 맞지 않게 썼다고 인정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헌재는 이 신속한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건 대통령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며 결코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봤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전혀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됐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었던 건 시민과 군인, 경찰의 노력 덕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을 해제하긴 했지만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는 국회 요구에 따른 해제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데 불과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또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해도 국민 기본권의 광범위한 침해 등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해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후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독립성 침해로 봤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체포 대상으로 한 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위치 확인 대상자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치 확인은 체포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정치인과 법관 체포 시도 의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인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체포 지시에 관여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홍 전 차장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선거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CCTV 영상 공개나 수검표 도입 등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어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헌재는 국회, 사실상 다수당인 야당을 향해 따끔한 일침도 났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배제 대상으로 삼은 건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배경으로 거대 야당과의 대립을 지적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된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시킨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느꼈을 책임감에도 일부 공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행정부와도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도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 횡포라 판단했어도 국회와 야당을 지지한 국민 의사를 배제하려 시도한 건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동안 보수, 진보, 추천이 누구냐에 따라 판결이 갈릴 거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문을 쓴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지목한 정영식 재판관이었습니다. 문영배 권한대행은 주문을 읽고 심판정을 떠나며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출근합니다. 오전 11시 정각,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심판정에 가장 먼저 들어섭니다. 7명 재판관들은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내내 엄중하게 심판정을 함께 지켰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수시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을 바라보며 설명하기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문 낭독 뒤 후련한 표정으로 일어선 문 권한대행은 옆자리에 앉았던 김영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심판정을 떠났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며 재판 진행과 증인신문 등에 적극 나섰던 재판관 중 한 명입니다. 김 재판관은 오는 18일 문 권한대행 퇴임 이후 헌재 소장 권한대행 자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가 끝난 지 1시간 반 만인 오후 1시쯤 탄핵 심판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114쪽 분량의 탄핵 심판 결정문은 주심 재판관이었던 정영식 재판관이 작성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탄핵 소추 후 11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아는 기자 좌영길 법조팀장 나와 있습니다. 만장일치 8대0 결정이었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성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명백하다면 의견이 갈리지 않는데요. 앞서 검사 탄핵 심판이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만장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했는데요. 국회가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전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8대0이면 왜 이렇게 그동안 선고가 오래 걸렸을까? 8대0 만들려고 그랬던 걸까요? 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헌재 결정으로 갈등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탄핵 찬반으로 여론이 갈린 상황에서 재판관 의견까지 갈리면 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거다. 이런 우려도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일치 파면이었네요. 네, 대통령 탄핵 사건은 특히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을 내는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기각 결정을 했지만 몇 대 몇인지 외부에 공개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들 의견이 실제로 갈렸습니다. 한 재판관이 왜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느냐 반발도 했는데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 스스로도 우리까지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5대3이네 4대4네 각종 설이 무성했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었던 겁니까? 네, 아무래도 선고일을 잡기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 그런 추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을 보면 5대3이나 4대4는 근거가 희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문을 보면 전체 맥락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권력을 남용했다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건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문장입니다. 헌재가 윤 전 대통령 입장을 일부 공감하는 듯한 대목입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한 명이 결심을 못하고 있다가 결정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파면에 동의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보다가 이런 느낌 들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느꼈다 그래서 자 문영배 권한대행이 오늘 선고문 쫙 읽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단정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네, 원래 그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판사 출신이라서 평소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잘 쓰질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에 난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도 이러해 보인다라거나 인정된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문정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문엔 이런 표현은 없고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문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부분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지시하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주요 정치인 위치 파악도 확인을 요청하였다라고 확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한 추가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후 논란이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결정문에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영길 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선 대선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118자 분량의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시간 반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말로 운을 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부족한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이며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 때도 여러 번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단 말을 직접적으로 담진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부터 30분간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에게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고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과 관련해선 당을 중심으로 준비를 잘해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곧바로 승복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생중계로 선고 결과를 지켜본 국민의힘 지도부는 파면 결정이 나오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폭주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진 비상의원 총회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 역시 아쉬움은 많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사회가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간다며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SNS 사진도 국민에 사과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문구로 바꾸는 등 당분간 낮은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6일 다시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전국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탄핵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를 가장 강하게 내온 세 사람이 있죠.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인데요. 오늘 파면 결정엔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요?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당의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며 이른바 김나 윤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던 3명의 중진 의원. 오늘 선고일에 직접 방청까지 나서며 대통령 직무 복귀를 자신했습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반드시 청구를 기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자 즉각 헌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헌재가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민주당 입법독재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니냐. 기각을 강탈당한 게 아니냐. 나경원 의원도 민생과 국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이들은 당의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당이 하나로 가야 하지만 최소한의 기강은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파면을 주장한 여당 의원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는 패족이 됐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기기 힘드니 당의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불복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윤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지도부 방침도 그렇고 승복 안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나 의원도 헌재의 결정은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복귀를 확신했던 국민변호인단은 파면 결과에 예정된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해산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속속 모여듭니다. 무대에는 대통령 복귀 환영 집회라는 문구가 크게 적혔고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 체제 전쟁 승리 등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500여 명이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이들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길바닥에 주저앉거나 흐느끼고 헌재 선고를 승복할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발언도 터져나왔습니다. 반국가 세력들과 피 흘려서 체제전쟁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계획한 퍼레이드 등 직무 복귀 환영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선고 직후 집회 참가자들은 빠르게 발길을 돌려 해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졸속재판, 위법재판, 이념재판으로 끌어내렸다고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처리는 잠시 보류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차가운 겨울 내내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사위로 가면 이제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문회를 하게 되고요. 지도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일단 공세를 멈추자는 기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설치했던 천막 당사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이제 관심은 앞으로 2달 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모아집니다. 선고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치안 질서 유지를 지시한 뒤 곧바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가 탄핵된 상황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공정한 차기 대선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극한으로 대립한 정치권을 향해서는 화합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대행은 3분 가까운 담화를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이어진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공명정대한 대선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관계 부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2달 남짓 짧은 시간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데다 혼란과 대립이 격화할 수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차기 대선일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르면 다음 주 대선 날짜를 공고할 걸로 보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 날짜로는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통령이 파면 등으로 거리된 때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6월 3일은 선거 후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날짜를 늦추는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선고 닷새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0일째인 5월 9일 화요일을 19대 대선 날짜로 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하여 고리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첫 수능 모의고사가 같은 날 예정돼 있어 대선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선거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고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탄핵 선고 10일 이내인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전례에 비춰왔을 때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날짜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정해지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 전까지는 사퇴해야 합니다. 5월 10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다음 날인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해 국민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확정과 별개로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60일 내에 조기 대선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각 당은 대선 후보를 한 달 안팎 내에 정해야 합니다. 여야가 바로 대선 모드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자,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주말은 파면 결정에 상처 입은 지지자들 달래는 차원에서 숨 고르게 하지만 다음 주에 곧바로 당 경선관리위원회를 띄웁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조기 대선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경선관리위원회를 띄울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 파면 결정 다음 날 경선관리위를 띄웠지만 일단 이번 주말 동안은 대통령 파면으로 낙심한 지지자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일요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대선 경선 타임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도 다음 주 함께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부도 계엄과 탄핵으로 어려운 조기 대선 국면이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는 없다며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선에 나갈 광역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고려하면 5월 4일 전까지는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경선 기한은 채 한 달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만 현재 10명이 넘는 상황.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층까지 유인할 만한 경선 흥행이 필수라는 게 당내 시각입니다. 경선의 긴장도를 높일 만한 룰을 정하기 위해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요구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탄핵 찬반층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 개헌 합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선거 관리 역할을 저버리고 선수로 뛰는 게 부담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한대행은 어떻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처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이자 국정 전반을 가장 잘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 찬반으로 지지층이 나뉜 상황에서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야당과 맞서는 걸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잘 붙을 것 같다며 정책으로 압도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춘 개헌을 이룰 적임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권한대행을 언급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이제는 대선 심판을 서야 하는데 사퇴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대행은 탄핵 국면에서 국정 관리가 마지막 소임이란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거론되는 자체가 국민의힘의 인물난 고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여권 잠룡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거론되는 잠룡 수만 10명을 넘는데요. 가장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주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시장 측은 채널A에 다음 주 책 2권을 출간하고 사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탄핵당한 생기면 바로 사퇴해야죠. 떨어지면 대구시장 계속하겠다. 난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마지막이잖아. 다른 여권 잠룡들은 대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통합을 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또다시 파면된 것이 안타깝다며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로를 비난 말고 함께 가자고 강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을 찬성한 분도 반대한 분도 모두 나라 걱정한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내일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 전 장관 측 또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물밑에서 대선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발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합니다. 최대한 경선 일정을 압축해서 후보를 빨리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속한 조기 대선 일정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가급적 빨리 특정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 필요하다. 이르면 내일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2주간 예비 경선, 본 경선을 거쳐 5월 10일 전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TV토론을 최소화하고 지역 순회 경선도 직전 대선의 11개 권역에서 약 4개 권역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달리 이재명 대표 1강 체제가 굳건하다며 비명계와 경선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보다 후보를 빨리 확정해 선제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경선 방식은 다음 주 확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방식이기도 했던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국민참여 경선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명계에선 완전 국민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친명계 의원은 경선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든 이 대표 일강 체제를 흔들 변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당 대표직을 사퇴할 전망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경선 후보가 되는 거지요. 경선 캠프에는 친명, 비명 의원들이 골고루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오는 8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날짜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퇴하는 그림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당대표 사퇴 시점은 좀 염두에 두실까요? 이 대표 경선 캠프는 통합과 화합을 기조로 친명, 비명 의원들이 고루 들어갈 전망입니다. 오선 윤호중 의원이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출신 한병도, 박수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측근 친명 김우영 의원으로부터 인비 친전이 적힌 봉투를 건네받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인비 친전은 인사와 관련한 비밀 사항을 뜻합니다. 이 대표 측은 안부 편지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 대표는 탄핵 인용 직후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명계 인사는 이제부터는 이재명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며 중도 보수 전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기세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밀리지만 민주당 비명계 대선 주자들도 바빠졌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출마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요. 내부에선 비명 주자들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솔솔 나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달라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빛의 혁명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자며 산적한 과제가 많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초반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출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명계 인사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는 출마 의사가 확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강 체제에 맞서 추후 비명계 주자들 간 단일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 초일회 관계자는 비명계 주자들 간 단일화가 우리 모임의 목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김두관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안희 기자, 정치부 김단비 차장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오랫동안 곱씹기에는 지금 정치권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바로 지금 조기 대선 레이스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선은 60일 남았지만 경선은 딱 한 달입니다. 한 달 내에 대선에서 이길 후보를 내야 하는 겁니다. 당 선관위 구성, 경선 규칙 논의, 사실상 물밑에서는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선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이고요. 사실 국민의힘도 여유는 없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지지층 마음을 헤아리는 일종의 애도 기간을 갖고 다음 주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시작합니다. 어쨌건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지금 대선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사실 파면도 파면이지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이길 후보가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물량 공세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자대결로 유권자의 이목을 이끌어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최대한 많은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면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선 과정에서 드라마가 나올 수 있고요. 탄핵 정국에 실망한 지지층 관심도 돌아올 수 있다고 본 거죠.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를 검토 중인 인물을 세워봤습니다. 최소 13명이 되더라고요. 몇몇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더니 더 나올 수 있단 말도 했습니다. 한 당 인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말에 인물을 더 찾아봐야 된다. 지금 의원들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고요. 지자체장이나 현역 의원이 아니라 깜짝 인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명이나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길 후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선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덕수 카드를 흥행 카드로 본 거죠. 경제 전문가 같은 깜짝 인사가 필요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장룡들은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결국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탄핵 반대한 인물로는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과 또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있지요. 홍준표 시장은 다음 주 시장직을 내려놓고 제일 먼저 경선 레이스를 치고 나갑니다. 김문수 장관은 사실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쯤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에선 지지율 1위인 후보가 안 나올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반면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 무당층을 설득할 후보는 본인이다 이런 점을 내세우겠죠. 당장 다음 주 각 주자들 입에서 이런 메시지가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도 좀 살펴봐야죠. 뭐 이재명 대세론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속도전을 내세울 걸로 보입니다. 여러 후보가 나오고 이벤트가 많은 국민의힘에 대중의 관심을 뺏길 수 있잖아요. 초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단일 대우로 가는 경선 절차를 빠르게 밟아갈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경선 캠프 인사를 상당수 내정했거든요. 친명 성향이 덜한 인물을 대거 포진시켰어요. 당내에서 요구하는 통합 기조를 반영한 겁니다.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히 열어가겠다고요. 바로 우클릭 행보를 다시 강조한 거죠. 네. 뭐 비명계는 뭘 어떻게 한답니까? 사실 이 대표 1강 체제에서 비명계 주자들의 의혹이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표 대세론이 굳건한 상황에서 사실 치고 나갈 공간이 보이지 않거든요. 비명계 주자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뭉쳐서 그 존재감을 과시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주면 여야 모두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단비 차장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주연 특파원,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CNN 방송은 2년 전 백악관 만찬장에서 팝송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이 한미동맹을 과시했었던 보수지지자가 극적으로 퇴장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CNN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도박을 했지만 파면 결정은 물론이고 형사 재판까지 앞두고 있다며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대통령이 벌써 2번째 파면됐다며 한국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 대한 전망도 이어졌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날 선고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어렵게 하던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분열과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며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와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도 엿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접근법이 한국 차기 지도자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이곳 시간이 오전 6시 반을 막 지났는데요. 백악관과 국무부도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국 대사관도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그리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주한미군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의지가 철통같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이번엔 도쿄 연결해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송찬욱 특파원,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됐던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이 큽니다. 일본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제가 있는 이곳 도쿄 우에노역 앞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주장해온 제일교포 단체가 오늘 탄핵 심판 결과를 반기는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관심 종일 컸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윤석열 정부 때 개선된 한일 관계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 악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今年は国交回復60周年という年でもございます。大統領選挙を行われることになり、ど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ても、私どもとして日韓の緊密な連携というものは極めて重要だと。 하지만 현지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일본의 한 소식통은 정권 교체로 야당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경우 한일 관계가 다시 냉랭해지는 것 아니냐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과 함께 한일 관계의 향방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트럼프 시대와 북핵 위협 시대를 한일이 함께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 연결돼 있는데요. 중국에선 한국 대통령 파면이 검색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부터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 중국인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선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검색어가 조회수 7천만 회를 넘겼고 한때 실시간 검색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거나 결정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해 읽어준 매체도 있었습니다. 从紧急戒严再到弹劾政局，韩国政治持续数月的动荡，给韩国社会带来了巨大的冲击。而关于此的反思，恐怕才刚刚开始。 관영 CCTV는 한국 정치가 전례 없이 분열돼 불안과 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며 이런 내부 싸움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정계는 새로운 대통령 선거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60일 이내에 치러질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꼽기도 했습니다. 한중 외교소식통은 이번 파면과 대선을 계기로 중국이 한층 더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경찰은 선고 이후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대비했는데요.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선고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무렵 헌법재판소 근처에 있던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대부분 해산했습니다. 안국역 근처에 서 있던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지만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다. 겹겹이 차벽을 세웠던 경찰버스도 차례로 철수를 시작했고 길목에 설치된 펜스도 치워졌습니다. 오전까지 안국역 일대 율곡로 양방향을 전면 차단하고 헌재 주변 150m를 진공 상태로 만들었지만 오후부터 전면 해제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최고 등급 가포 비상을 발령했던 경계태세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완화했습니다. 우정차로 통과했던 지하철 안국역도 오후 4시 반부터 폐쇄가 풀려 24시간 만에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쁜 건 인근 상인과 주민들입니다. 무슨 사망자나 무슨 이런 사상자가 생길까 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일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이제는 좋은 거잖아요. 기분은 이제는 많이 풀어져. 내일 장사 준비하는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일상으로 복귀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된 순간 탄핵 찬반 양쪽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시청구의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합니다. 주문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반 양측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환호하며 기뻐했지만 반대 측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며 멍하니 화면만 지켜볼 뿐입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탄핵 찬성 측 참가자들은 무대 앞 대형 스크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이 언급될 때마다 피켓을 높이 들고 환호했습니다. 헌법 및 개헌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고가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탄핵 반대 측은 한남동 공관 앞에 주로 모여 윤 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선고문 낭독 때 태극기를 흔들며 손사래를 치거나 야유도 보냅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 직후 절규와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일부는 태극기로 얼굴을 가리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다 죽었다가 국민중앙군 활동하자!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이번 주말 찬성 측은 파면 축하 집회를, 반대 측은 불복 투쟁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전국의 시민들은 탄핵 선고를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차역 대합실 TV 앞에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화면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집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 찬반 갈등을 빚었던 만큼 탄핵 정국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희망이, 다른 쪽에선 현직 대통령이 또 파면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엇갈렸습니다. 윤석열 시기에 후퇴했던 사회를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려놓은 거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파면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다시는 대통령이 파면되는 일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만큼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이런 더욱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으면. 경찰은 지방법원과 선관위, 정당 사무실 등의 경력을 배치했지만 우려했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오늘 선고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죠. 그래서였을까요? 파면이 선고된 직후 카카오톡이 일시적으로 오류를 빚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오전 11시 22분.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그 직후부터 약 8분간 카카오톡은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순간적 트래픽 폭증으로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며 긴급 대응을 통해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앞서 접속량 폭증에 대비해 트래픽 용량을 평소보다 늘려뒀지만 접속 장애를 막진 못한 겁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용량 급증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구글에서는 윤석열 키워드 검색량이 20만 건 넘게 기록되며 5시간 사이에 1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면, 탄핵이나 헌법재판관들의 이름 등 관련 키워드도 다수 검색됐습니다. SNS X에서는 윤석열 파면 관련 게시물이 50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헌정사 역대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자 탄핵 소추 111일 만에 최장기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오늘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합니다.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별도의 거주지를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측 관계자는 퇴거 준비 중으로 그리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을 보낸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향할 곳은 취임 초기까지 머물렀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취임 초기에도 대통령 관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출퇴근하며 지냈던 곳입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의 경호와 주민 불편 문제로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한 뒤 관저에서 퇴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이 머물 별도의 주거지 물색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후 이틀 뒤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격의 사실상 모든 예우를 박탈당합니다. 연금과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됩니다. 현행 경호법상 파면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경호, 경비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깃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군에서는 국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 전면에 봉황기가 태극기와 함께 나부깁니다. 잠시 뒤 대통령실 직원들이 개양대에서 봉황기를 내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20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출범 1060일 만에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직 참모들이 일제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3실장과 8명의 수석 등 모두 15명인데 한 대행이 일괄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 국방부도 정군에 걸린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라는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군부대 지휘관실이나 회의실 등에 걸려있던 군 통수권자의 사진을 모두 철거하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은 걸지 않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공간을 비워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도 각국 제외 공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리는 끝났지만 열흘 뒤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지금의 내란죄에 혐의가 더 추가되거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재판 준비 절차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실관계와 위헌, 위법성을 인정하며 형사재판도 불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내란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본재판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두 인물 엇갈린 길을 가요? 네, 두 사람 줄곧 대통령 복귀를 주장해왔죠. 먼저 전한길 강사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본 순간 예상 밖의 모습 보였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식이 남 따라라고 지향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승복할 것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것은 승복이 맞지만은 결과는 받아들이고 승복합시다. 내일 예정된 탄핵 반대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이젠 화합해야 한다고요. 막상 판결이 나오니까 승복을 한 거네요. 그럼 정 강사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요? 이 전한길 강사의 제자들은요. 말과 행동에 책임져라,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냐 원성이 자자했는데요. 전 강사 벌써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제 목숨 걸고 막을 것입니다. 보수 우파가 똘똘 뭉쳐서 대통령을 만들어냅시다. 오늘 당장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보수 우파가 이길 것입니다. 부정선거만 없다면. 그럼 또 다른 이 전광훈 목사는요? 네, 정 강사와 택한 길이 좀 다르던데요. 이 헌재 재판관들 역사적인 탄핵 받을 거라며 국민 저항권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사기.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3천만 명이 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 지지층 자극하기보단 함께 승복하자 호소할 때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스탠스의 국민의힘 두 의원이네요.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국회나 헌재에서 선고를 지켜봤죠. 홀로 다른 곳에 있던 한 명, 표정도 다른 여당 의원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 혼자 탄핵 찬성 집회 같군요. 네, 파면 선고에 기쁨의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글도 올렸습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이 기각바라면서 흘린 눈물과는 다른 느낌이죠.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그 당 의총도 왔던데 어땠습니까, 거긴? 네,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 내내 침울한 표정이었는데요. 일찍 나온 김 의원은 밝은 표정이죠. 당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지금도 저 안에서 같이 못 앉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힘이 엇갈리는 묘한 상황이죠.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현수막이 다시 금지가 됐다. 오늘 헌재 선고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관위가 불허했다가 허용했던 현수막이 있는데요. 다시 허용 불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현수막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된 만큼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이 대표를 콕 집어 낙선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반역수계라고 표현한 현수막도 내려야 한다고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그 민주당 현수막도 많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안 됩니다. 특정 정당 이름과 함께 내란 정당이라거나 낙선 목적으로 비판한 현수막 싹 다 내려야 한다는데요. 정리하자면 오늘부터는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해 차기 대선 주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명칭, 현수막에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이 탄핵 전국 들어서 서로 헐뜯는 현수막 유독 거리에 많았죠. 이제 시작된 조기 대선은 헐뜯기보단 건전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에도 벚꽃이 폈습니다. 관측 표준목 기준인데요. 작년보단 3일 늦고 평년보단 4일 빨랐습니다. 다만 내일 비 때문에 꽃잎이 일찍 질까 걱정입니다. 새벽에 서쪽을 시작으로 오전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중부지방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비가 먼지를 완전히 씻어주진 못합니다. 밤부터 국외 먼지가 유입돼 중서부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강릉 9도가 예상되고요. 중부 서해안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비 온 뒤 기온이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서울 12도, 대구와 부산 16도에 그칩니다.
네, 모레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하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 다시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잠시 후 채널A 뉴스 특보가 이어집니다.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